1996년 겨울, 대구입니다. 한 남자가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큰 다툼이 있었다는 말도 없었고 이상한 징후가 남아있지도 않았죠. 그는 그저 집을 나섰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연락은 닿지 않았고 밤이 지나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움직였고 동네는 조용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곧 언론은 한 사람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아내와 가까웠던 젊은 남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의심했지만 그 의심을 증명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남자 역시 같은 시기 모습을 감췄습니다. 사건은 단순해 보였습니다. 관계의 문제, 감정의 충돌, 그리고 실종. 그 시절이라면 충분히 그럴듯한 이야기였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야기는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진 사람은 한 명이 아니었고 그들이 사라진 시간도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처음에 믿었던 방식으로는 끝까지 설명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김도연은 대구 서구의 한 작은 공장에서 일하던 남자입니다. 아침이면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고 해가 지면 같은 길로 돌아왔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가끔은 동료들과 포장마차에 들러 소주 한 잔을 나누는 정도였지요. 그게 그의 생활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조용한 사람이라고 기억합니다. 말수가 적었고 자기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았으며 누군가와 얼굴 붉힐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문제도 없어 보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사건과는 가장 먼 사람처럼 보였지요. 아내 이선영은 동네 골목 초입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했습니다. 라면과 과자, 음료수와 담배. 아침 일찍 문을 열고 밤이 늦도록 불을 끄지 않는 가게였습니다. 아이들은 동전을 쥐고 드나들었고 이웃들은 장바구니를 들고 들렀습니다. 외상도 종종 있었고 동네 소식도 그곳에서 오갔습니다. 이선영은 친절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고 누구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은 아줌마야. 저 집은 문제없어. 결혼한 지 10년. 자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그 자체로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사는 부부도 있는 거니까요. 1996년 IMF 외환위기가 오기 전 마지막으로 느긋했던 해입니다. 사람들은 아직 내일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대구는 조용한 도시였습니다. 골목마다 사람들이 살았고 사람들은 서로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CCTV는 백화점이나 은행에나 있었고 휴대전화는 일부 사람들만 쓰는 물건이었습니다. 집 전화가 전부였고 소식은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졌지요. 그래서 동네는 서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출근하는지, 누가 어떤 길로 다니는지, 누가 누구와 자주 마주치는지. 이선영의 슈퍼에도 그렇게 눈에 띄는 단골이 하나 생겼습니다. 박준혁, 22, 젊은 양궁 선수였습니다. 대구는 오래전부터 양궁으로 이름이 알려진 도시였습니다. 전국체전 메달리스트들이 나왔고 학교와 실업팀도 많았습니다. 박준혁은 아직 실업팀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시 대표로 대회에 나가던 선수였습니다. 동네에서는 운동하는 애로 불렸습니다. 그는 슈퍼에 자주 들렀습니다. 이온음료 하나, 초코바 하나. 처음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방문은 눈에 띄게 잦아졌습니다. 아침에도 들렀고 훈련을 마친 저녁에도 나타났습니다. 이선영은 그와 말을 섞었습니다. 훈련 이야기를 물었고 시합 준비는 잘 되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특별할 것 없는 대화였습니다. 동네 가게 주인과 젊은 손님 사이의 평범한 인사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혁이 너무 자주 온다는 것, 이선영이
그와 이야기할 때 표정이 달라진다는 것. 슈퍼 앞에서 두 사람이 서서 나누는 대화가 점점 길어졌고 그 모습이 낯설지 않게 반복됐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저 둘 좀 이상하지 않아? 하지만 그 말은 확신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이 차이가 컸고 이선영은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었으며 박준혁은 예의 바른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설마 그럴 리가. 사람들은 그렇게 넘겼습니다. 김도현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동네 사람들은 나중에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몰랐을 리가 없지. 알면서도 참았을 거야. 하지만 그건 모두 사건이 벌어진 뒤의 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김도현은 여전히 출근했고 이선영은 여전히 슈퍼를 열었습니다. 집은 그대로 유지됐고 부부는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고 싶지 않은 걸 보지 않았습니다. 1996년 가을 무렵 소문은 조금씩 돌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조심스럽게 오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직접 묻지 않았고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가정 문제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균열은 그렇게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는 사이에 12월이 왔습니다. 대구의 겨울은 차가웠고 포장마차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선영의 슈퍼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박준혁은 여전히 그 앞을 오갔습니다. 김도현은 여전히 공장을 다녔습니다. 모든 것은 평소와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아래에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 밤, 김도현은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그들이 믿고 있던 평범함은 마침내 끝났습니다. 1996년 12월 8일, 일요일입니다. 저녁 7시 무렵, 김도현은 집을 나섰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지도 않았고, 짐을 챙기지도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점퍼를 걸치고, 담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선영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요? 김도현은 짧게 답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 그 말이 두 사람이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대구의 겨울밤은 빠르게 어두워집니다. 해는 이미 졌고 거리에는 찬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김도현은 걸어서 집을 나섰습니다. 차는 없었습니다. 그 시절 공장에서 일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 그는 늘 걸어 다녔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향했습니다. 집 근처 슈퍼 앞을 지나쳤을 때 가게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일요일 저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걸음을 옮겼을 뿐입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골목 입구의 분식집 주인이었습니다. 도현 씨, 그날 저녁에 지나가던데요. 혼자였나요? 네, 혼자였어요. 그때는 아무도 그 장면을 붙잡아 두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 하나가 저녁에 외출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김도현은 약 10분을 걸었습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 동네 뒷골목을 지나 작은 공터가 있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곳에는 밤이 되면 문을 여는 포장마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국밥과 소주를 파는 곳, 동네 남자들이 저녁마다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김도현은 그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포장마차 주인은 그날을 비교적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밤 8시쯤이었어요. 김도현 씨가 들어왔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 있던 사람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운동복 차림이었고 20 초반쯤으로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주 한 병을 시켰고 국밥은 나중에 나왔습니다. 주인은 그때까지도 특별한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은 날이었고 조용히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이 거의 없었어요. 둘 다 그냥 술만 마시더라고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었지만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웃음도 언쟁도 없었습니다. 그저 술잔이 오갔고 시간만 흘렀습니다. 포장마차를 나간 시각은 밤 9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그 장면이 김도연의 마지막 목격입니다. 1996년 12월 8일 밤 9시 포장마차를 나서는 두 남자의 뒷모습. 그 뒤로 김도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선영은 남편이 늦게 들어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가끔은 동네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늦는 날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도 김도연은 오지 않았습니다. 12월 9일 월요일 아침 김도연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도연 씨, 오늘 안 나오셨는데요. 그제야 이선영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김도현은 빠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늦게까지 술을 마셔도 다음 날 출근은 거르지 않았습니다. 이선영은 동네를 돌며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남편 못 보셨어요?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나가는 건 봤어요. 그 뒤로는 못 봤어요. 분식집 주인이 말했습니다. 저녁에 지나가던데요. 혼자서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선영은 12월 9일 오후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기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연락이 끊겼는지, 다툼은 없었는지, 금전 문제는 없었는지. 이선영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기록을 남겼지만 곧바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성인 남성이 하루 이틀 보이지 않는 일을 실종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며칠 지나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김도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2월 12일이 되어서야 경찰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상대로 마지막 목격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포장마차 주인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젊은 남자랑 같이 있었어요. 경찰은 그 젊은 남자의 정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미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운동복이었다며? 그럼 혹시 그 양궁 선수 애 아냐? 12월 13일 경찰은 박준혁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12월 8일 밤에 어디 있었습니까? 박준혁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에 있었습니다. 누가 증명해 줄 수 있나요? 혼자 살아서요. 김도현 씨를 압니까? 모릅니다. 이선영 씨 슈퍼는요? 가끔 들릅니다. 그냥 손님이에요. 경찰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물증이 없었습니다. CCTV도 없었고, 휴대전화 기록도 없었고, 카드 사용 내역도 없었습니다. 포장마차 주인 역시 확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두워서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요. 12월 15일 경찰은 박준혁의 원룸을 수색했습니다. 방은 깔끔했습니다. 침대와 책상, 옷장, 혈흔도, 흉기도 수상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도연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었던 남자는 아무 제약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박준혁은 사라졌습니다. 12월 16일 그 양궁 선수의 안 보여요. 경찰이 확인했을 때 원룸은 비어 있었습니다. 짐도, 옷도, 사람이 살던 흔적도 없었습니다. 같은 날 이선영도 모습을 감췄습니다. 슈퍼는 하루 종일 문이 닫혀 있었고 집에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12월 17일 경찰이 집 안을 확인했을 때 집은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다만 옷장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선영의 옷 대부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김도연이 사라진 지 일주일, 그리고 두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1996년 12월 말입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세 사람의 행방을 동시에 쫓고 있었습니다. 실종자 1명, 그리고 참고인 2명. 하지만 수사는 시작부터 막혀 있었습니다. 그 시절 대구에는 CCTV가 거의 없었습니다. 백화점이나 은행 정도에만 설치돼 있었고, 주택가 골목에는 카메라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도현도, 박준혁도, 이선영도 휴대전화를 쓰지 않았습니다. 집 전화가 전부였고, 통화 기록은 남지 않았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없었습니다. 그 시절 공장 노동자와 슈퍼 주인은 대부분 현금으로 생활했습니다. 경찰이 추적할 수 있는 숫자는 없었습니다. 남은 건 사람의 기억뿐이었습니다. 형사들은 동네를 돌았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고 가게에 들러 물었습니다. 그날 밤에 뭘 보셨습니까? 수상한 사람은 없었나요? 차 소리라도 들은 적 없습니까?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거의 같았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평소랑 같았어요. 12월 23일, 경찰은 김도현의 형을 불렀습니다. 동생이 요즘 어땠습니까? 형은 잠시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늘 그랬어요. 조용했고 성실했고 특별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가정 문제는 없었나요? 형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부부 사이가 엄청 좋다고는 말 못하죠. 근데 그렇다고 문제가 있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요? 대화가 별로 없었어요. 명절에 만나도 서로 말이 적고 그냥 오래 산 부부 같았어요. 경찰은 이선영의 행동에 대해 물었습니다. 재수 씨에게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몰라요. 저도 자주 보는 사이가 아니라서요. 경찰은 이선영의 가족도 찾았습니다. 친정은 경북 안동,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남동생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누나가 요즘 어떻게 지냈는지 아십니까?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에요. 마지막 통화는 언제였습니까? 추석쯤이요. 그때도 짧게 안부만 물었어요. 고민이나 힘들다는 얘기는 없었나요? 동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누나는 원래 그런 얘기 안 해요. 힘들어도 혼자 사귀는 사람이에요. 수사는 조금씩 벽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평범했다고 말했고, 모두가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1997년 1월, 경찰은 박준혁의 생활을 다시 훑기 시작했습니다. 양궁협회에 문의했습니다. 최근 대회 기록 있습니까? 11월 시 대표 선발전이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 훈련은요? 12월 초까지만 나왔고 그 뒤로는 안 보였습니다. 사유는요? 연락이 안 됩니다. 경찰은 박준혁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함께 훈련하던 선수들, 가끔 술을 마시던 지인들, 요즘 여자 만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원래 말이 많지 않았어요. 슈퍼 주인 이선영은요? 동네 슈퍼 아줌마요? 거기 가긴 했죠. 근데 그냥 물건 사러 간 거 아니에요? 의심은 있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1월 중순, 경찰은 김도현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를 다시 수색했습니다. 포장마차 주변, 근처 공터, 뒷골목과 하천가, 삽으로 땅을 파보기도 했습니다. 혹시 시신이 묻혀 있을까봐.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기가 어디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구는 넓었습니다. 산이 많았고 외곽에는 공터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전국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실종자 3명, 발견 시 즉시 연락 바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2월이 되자 동네의 분위기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었습니다. 도현 씨, 어디 간 거야? 무슨 일 당한 거 아니야? 그 다음은 의심이었습니다.
그 둘이랑 뭔가 있었겠지. 남편 죽이고 도망간 거 아냐? 그리고 체념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찾기 힘들 거야. 세상 넓은데. 이선영의 슈퍼는 끝내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임대를 문의했지만 집주인은 거절했습니다. 경찰 조사 중입니다. 슈퍼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저 집, 괜히 꺼림칙해. 김도현의 집도 비어 있었습니다. 형이 가끔 들러 창문을 열고 먼지를 닦았습니다. 혹시라도 돌아올까봐. 하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월, 수사는 사실상 멈췄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수배 상태를 유지했지만 형사들의 발걸음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형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김도현의 형이 물었습니다. 동생이 살아있을까요? 형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신이 없으면 죽었다고 말할 수 없고 연락이 없으면 살아있다고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 시절의 수사는 그랬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사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범인일 거야. 이선영도 공범이겠지.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건은 기록으로만 남았습니다. 김도현 실종 사건, 참고인 박준혁, 이선영 소재 불명. 4월이 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슈퍼 자리에는 새로운 가게가 들어섰습니다. 철물점이었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항상 그렇게 자리를 바꿉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그 사건 기억나? 아, 슈퍼 주인 그거? 어떻게 됐대? 몰라. 못 찾았잖아. 그리고 대화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김도현의 형만 가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새로운 소식 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형은 알고 있었습니다. 1997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경찰 내부 회의에서 이 사건은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수배는 유지합니다. 정보 들어오면 대응합니다. 그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서류는 철에 꽂혔고 사건은 과거가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여전히 사라진 채였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 함께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1996년 12월 중순입니다. 대구 지역 신문사회면 한쪽에 작은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30대 남성 실종, 아내와 연인 추정 남성 소재 파악 중. 기사는 짧았습니다. 15줄 남짓. 사건의 배경도 사람들의 관계도 자세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김도현이라는 남성이 실종됐고 아내와 젊은 남성이 동시에 사라졌으며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내용. 그게 전부였습니다. 1996년 인터넷은 아직 일상적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포털도 실시간 검색어도 댓글도 없던 시절입니다. 사람들이 뉴스를 접하는 방법은 신문과 TV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전국 뉴스로 다뤄질 만큼 큰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대구 지역 방송에서 짧은 리포트가 나갔습니다. 전형 뉴스의 마지막 부분. 이분 남짓한 보도였습니다. 불륜 관계로 추정되는 남성과 여성이 실종된 남편과 관련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조용한 골목과 닫힌 슈퍼 셔터가 비쳤습니다. 앵커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두 사람의 행방을 추적 중입니다. 그리고 뉴스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갔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불륜이었구나. 남편 죽이고 도망간 거 아냐? 요즘 세상 참 별일 다 있네. 그 시절에도
불륜 사건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신문 사회면에서 가끔 보던 이야기였고 TV 드라마의 소재이기도 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동네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뉴스 봤어? 우리 동네 나오던데. 슈퍼 주인 그 집 맞지? 사람들은 기억을 더듬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그러고 보니 젊은 애랑 자주 얘기하긴 했어. 남편은 참 조용했지. 하지만 대화는 그리 오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뉴스는 매일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건이 터졌고 다른 이야기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12월 말이 되자 이 사건은 사람들 입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바빴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고 자기 삶을 챙기느라 실종 사건 하나에 오래 마음을 둘 여유가 없었습니다. 1997년 1월 신문은 신년 특집으로 가득 찼습니다. 새해 경제 전망, 올해 달라지는 제도들, 다가오는 외환 위기 경고, 사회면에서 김도현 실종 사건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짧은 후속 기사가 실렸습니다. 실종 남성, 여전히 행방묘연, 세단 기사, 5줄 남짓,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저 아직 찾지 못했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독자들은 그 기사를 자세히 읽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끌 요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취재진이 동네를 찾았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카메라를 메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피해자 아십니까? 평소 어떤 사람이었나요? 주변에서 이상한 점 없었습니까? 사람들의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건 몰랐어요. 기자들은 받아 적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취재진은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새로운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신도 나오지 않았고 범인도 잡히지 않았고 사건을 뒤집을 만한 반전도 없었습니다. 언론은 이야기를 필요로 합니다. 극적인 전개, 충격적인 결말, 시청자가 궁금해할 요소. 하지만 이 사건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세 사람이 사라졌고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될 뿐이었습니다. 미제 사건은 언론에게 오래 매달릴 소재가 아니었습니다. 결말이 없으면 기사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조용히 떠났습니다. 2월이 되자 대구에는 더 큰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강력 사건, 대형 범죄, 굵직한 사회 뉴스들. 뉴스의 시선은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3월에는 전국적인 이슈들이 쏟아졌습니다. 정치 갈등, 경제 불안, 외환 위기의 신호, 김도현 실종 사건은 완전히 묻혔습니다. 김도현의 형은 언론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생 사건, 계속 보도해 주실 수 없나요? 기자는 난처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다시 기사로 다루겠습니다. 정보가 없으니까 찾아달라는 거잖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은 그때 알았습니다. 언론은 도와줄 수 없다는 걸. 동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은 아예 이 일을 몰랐습니다. 여기 전에 무슨 일 있었대요? 아, 예전에 실종 사건 하나 있었어. 잡혔어요? 아니, 그냥 흐지부지 됐지. 그리고 대화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기억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가족만 남았습니다. 김도현의 형은 매일같이 기다렸습니다. 혹시라도 연락이 올까봐, 혹시라도 돌아올까봐. 이선영의 동생도 가끔 대구에 올라왔습니다.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누나 소식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계속 찾고 계시죠? 수배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1997년 여름,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무너졌고, 실업자가 늘었고, 경제 위기가 현실이 됐습니다. 뉴스는 온통 IMF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삶을 지키는데 급급했습니다. 실종된 누군가를 기억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김도현 실종 사건은 그 소용돌이 속에서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사건 발생 1년, 신문에도 TV에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저 경찰 기록실 어딘가에 파일 하나로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김도현 실종 사건, 1996년 12월 8일 발생. 이제 사회는 냉정했습니다. 결말이 없는 이야기는 오래 붙잡지 않았습니다. 김도현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잊혔습니다. 이선영과 박준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망간 불륜 커플. 그 정도로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찾아도 뭐가 달라지겠어.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렇게 사건은 사라졌습니다. 기록에서, 기억에서, 관심에서. 세상은 앞으로 나아갔고 사건은 과거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997년 3월 15일입니다. 대구 외곽의 한 야산에서 등산객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바위 틈 사이 비닐로 대충 덮인 물체였습니다. 처음엔 쓰레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냄새가 났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그것은 시신이었습니다. 부패는 상당히 진행돼 있었지만 신원 확인은 가능했습니다. 김도현, 37살, 실종된 지 석 달 만이었습니다. 사인은 둔기에 의한 두부 손상이었습니다. 뒤통수를 여러 차례 맞았고 즉사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현장에는 눈에 띄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흉기도 없었고 혈흔도 발자국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에 시신의 옷차림이 정돈돼 있었습니다. 급하게 버린 흔적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옮긴 흔적이었습니다.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이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사전에 준비된 범죄였다고. 사건은 그 순간 실종에서 살인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용의자는 처음부터 분명했습니다. 박준혁과 이선영.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번에는 참고인이 아니라 살인 혐의자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박준혁의 마지막 행적을 다시 추적했습니다. 1996년 12월 16일 대구를 떠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기차역을 조사했고 버스터미널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표를 살 때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았고 현금만 있으면 어디로든 갈 수 있었습니다. CCTV도 거의 없었습니다. 역 내부에 몇 대 있을 뿐 동선을 추적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가설을 세웠습니다. 일단 서울로 갔을 것이다. 하지만 서울은 사람이 너무 많은 도시였습니다. 신분증 없이도 현금만으로도 얼마든지 숨어 살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1997년 여름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고 경찰의 우선순위도 바뀌었습니다. 대형 범죄, 시위, 사회 불안, 김도현 살인 사건은 점점 뒤로 밀려났습니다. 수배는 유지됐지만 적극적인 추적은 사실상 멈췄습니다. 그 사이 박준혁과 이선영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나중에야 밝혀졌지만 그들은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먼저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항구 도시, 사람이 많고 외국인이 섞여 있는 곳, 그곳에서 몇 달을 버텼습니다. 항만 근처 쪽방, 일용직으로 번 돈, 최소한의 생활, 그리고 1998년 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일본행 밀항선이었습니다. IMF 이후 밀항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일본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들도 그 배에 올랐습니다. 얼마를 냈는지, 어떤 경로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들이 일본에 도착했다는 사실입니다. 오사카 인근 불법 체류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 신분을 묻지 않는 곳, 서로의 과거를 캐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섞였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공장에서 일하며 현금으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밤이 되면 좁은 방에서 둘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삶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진이 남아 있었습니다. 훗날 경찰이 확보한 사진들입니다. 오사카 거리, 작은 식당 앞, 바닷가를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 사진 속 그들은 도망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행자였고, 연인이었고, 평범한 커플처럼 보였습니다. 수사관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진을 보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의 생활은 2년가량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본 역시 완전히 안전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단속이 강화됐고 불법 체류자 적발이 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2000년 무렵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연변, 조선족이 많이 사는 지역, 한국어가 통하고 신분을 묻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작은 식당을 운영했고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서울입니다. 더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들은 안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괜찮은 것 같아. 너무 오래 지났잖아. 이선영은 말했습니다. 공소시효 있잖아. 박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인은 15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들은 계산했습니다. 2011년이면 끝난다고. 조금만 더 버티면 모든 게 지나갈 거라고. 시간은 그들의 편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들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언론은 잊었고 수사는 멈춘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중국 거리에서, 여행지에서 자신들의 추억을 남기며 경계는 점점 느슨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2007년 한국에서 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살인죄 공소시효가 25년으로 연장됐다는 것을, 그리고 2015년 그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됐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던 시간은 더 이상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연변의 작은 식당에서 그들은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사진은 계속 쌓였습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시간, 그들의 흔적. 그것이 언젠가 돌아와 그들을 무너뜨릴 증거가 될 줄은 아직 알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2015년 4월입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자수하고 싶습니다. 당직 경찰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물었습니다. 무슨 사건이십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낮고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996년 김도현 살인 사건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준혁입니다. 전화는 그렇게 19년을 건너왔습니다. 경찰서는 즉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도현 사건 파일 찾아봐. 기록실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서류가 꺼내졌습니다. 김도현 살인 사건, 용의자 박준혁, 이선영, 장기 수배 중 당시 담당 형사들은 이미 은퇴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사건을 직접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9년 전 사건이면 공소시효는? 형사가 답했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2007년에 25년으로 연장됐고 2015년에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고개들이 끄덕여졌습니다. 그럼 아직 유효하네. 다음 날 박준혁이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41살, 22이었던 젊은 양궁 선수는 중년의 남자가 돼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했고 눈가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이선영이 있었습니다. 51살, 두 사람은 함께 들어왔습니다. 조사실, 박준혁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자세는 고닫고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왜 자수하셨습니까? 박준혁은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생각하는 듯 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공소시효, 끝난 거 아닌가요? 그 순간 조사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넘기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2015년에 폐지됐습니다. 박준혁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공소시효 없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 짧은 문장에 박준혁의 모든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놀람, 혼란, 그리고 계산착오. 형사는 그 얼굴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건 참회가 아니라고. 이건 계산이라고. 박준혁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19년이면 충분하다고. 시간이 지나면 죄도 함께 사라진다고. 그래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하러가 아니라 법의 사각지대를 확인하러. 법이 바뀐 줄 몰랐어요. 박준혁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형사는 물었습니다. 1996년 12월 8일 김도연을 살해했습니까? 박준혁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떻게 했습니까? 포장마차에서 만났어요. 술을 마셨고 외진 곳으로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선영 씨 일로 이야기하려고요. 그리고 싸웠습니다. 욕하고 밀치고 저도 화가 나서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돌로 때렸습니다. 뒤통수를요. 몇 번입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 번이었어요. 형사는 차분히 기록했습니다. 혼자 했습니까? 네. 이선영 씨는 알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혼자 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시신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야산으로 옮겼습니다. 혼자서요? 네. 성인 남성 37세를 혼자 옮겼다고요? 박준혁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선영의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놀랄 만큼 침착했습니다. 1996년 12월 8일 어디에 있었습니까? 집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외출한 건 알고 있었습니까? 네. 박준혁을 만나러 간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날 했습니다. 12월 16일. 왜 집을 떠났습니까? 이선영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뭐가요? 사람들 시선이요. 경찰이요. 소문이요. 그래서 박준혁과 함께 떠났습니까? 도망이 아닙니다. 피한 겁니다. 19년 동안요? 이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물었습니다. 남편이 살해됐다는 걸 언제 알았습니까? 나중에요. 언제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 형사는 이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공모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압수수색에서 결정적인 것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스마트폰. 2015년의 스마트폰은 모든 시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수백 장의 사진이 차례로 펼쳐졌습니다. 일본 오사카 거리, 웃고 있는 두 사람, 중국 식당 앞,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보는 모습, 여행지, 손을 잡고 걷는 뒷모습, 생일 케이크 앞, 촛불을 끄는 이선영, 그 옆에서 웃고 있는 박준혁. 사진 속 그들은 도망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해 보이지도 않았고
죄책감에 짓눌린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형사는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도망자의 얼굴입니까? 사진에는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1998년 3월 일본 오사카, 2000년 8월 중국 연변, 2005년 12월 중국, 2010년 5월 여행지, 2014년 10월 생일 파티, 19년의 시간, 두 사람이 함께 보낸 삶의 기록이었습니다. 형사는 물었습니다. 이 사진들 왜 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답은 분명했습니다. 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진들은 그들의 삶이었고 19년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김도연을 잃고 얻은 시간, 함께한 삶, 함께한 추억, 그걸 버리는 순간 그들의 19년은 전부 범죄로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남겼습니다. 증거가 될 걸 알면서도. 검찰은 사진을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두 사람이 장기간 계획적으로 도피하며 공동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재판은 2015년 가을에 시작됐습니다. 법정 방청석에는 김도연의 형이 앉아 있었습니다. 19년 만에 마주한 동생의 살인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19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19년을 살았습니다. 사진을 봤습니다. 웃고 있더군요. 제 동생은 야산에 버려져 있었는데.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박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선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참회의 눈물인지 뒤늦은 계산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왜 자수했습니까? 양심의 가책 때문입니다. 19년 동안 그 양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박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공소시효 끝났다고 생각해서 온 거 아닙니까? 침묵. 법 바뀐 거 몰랐죠? 네. 알았으면 오지 않았겠네요. 박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첫 질문. 공소시효 끝난 거 아닌가요? 그 한 문장이 이 자백의 본질을 드러냈습니다. 이건 참회가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죄도 사라질 거라 믿었던 치명적인 착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9년의 시간도, 사진 속 웃음도, 그 어떤 것도 죽은 사람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2015년 9월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9년 만이었습니다. 법정은 이례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 취재진, 방청객, 그리고 피해자 유족, 김도현의 형은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자리를 19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피고인석에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준혁, 41살, 이선영, 51살. 19년 전 사건이 벌어졌을 때의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간은 그들 모두를 바꿔놓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박준혁, 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 피고인 이선영, 살인 공모, 도피 방조, 여권법 위반 혐의.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1996년 12월 8일 피고인 박준혁은 피해자 김도연을 살해했습니다. 검사는 범행의 전개를 차분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외진 곳으로 유인했고 둔기로 수차례 가격해 살해했습니다. 이후 시신을 야산으로 옮겨 은닉했습니다. 검사는 강조했습니다. 이 범행은 우발적이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장소를 정했고 시신을 옮길 준비를 했으며 흔적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사진 몇 장을 법정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찍은 사진, 중국 연변에서 찍은 사진, 웃고 있는 두 사람, 나란히 서 있는 모습.
여행지에서 찍은 기념사진. 검사는 질문했습니다. 이 얼굴에서 죄책감을 찾을 수 있습니까? 두려움을 볼 수 있습니까? 법정 안이 조용히 술렁였습니다. 피해자가 야산에 버려져 있던 동안 피고인들은 여행을 다녔고 일상을 살았고 사진을 남겼습니다. 이들은 도망친 것이 아니라 도피하며 삶을 이어갔습니다. 검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의 자수는 참회가 아닙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기대한 계산이었습니다. 검사는 구형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박준혁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피고인 이선영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합니다. 법정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어 변호인 측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박준혁의 변호인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범행은 격정 속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일이었습니다. 19년간 죄책감에 시달려왔고 그 고통 끝에 자수했습니다. 검사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이 조사 첫날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공소시효 끝난 거 아닌가요? 이게 반성의 언어입니까? 변호인은 법 개정을 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설득력은 크지 않았습니다. 이선영 측 변호인도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이선영은 살인을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박준혁의 범행 사실은 도주 이후에 알게 됐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공범으로 의심받을 것이 두려워 함께 숨어 지낸 것입니다. 검사는 질문했습니다. 19년 동안 단 한 번도 경찰에 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까? 이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살해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살인자와 19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이것이 공범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사전 공모를 입증할 직접 증거는 없었습니다. 19년이라는 시간은 사건의 흔적을 너무 많이 지워버렸습니다. 재판 중반 피해자 유족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김도현의 형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동생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없었고 남에게 피해 주는 걸 싫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동생이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른 뒤 피고인석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19년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동생이 돌아오길 기다렸고 범인이 잡히길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19년을 살았습니다. 웃고 사진 찍고 사랑하고 제 동생은 야산에 버려진 채였는데요. 법정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제발 정의를 실현해 주십시오. 형은 고개를 숙이고 증언대를 내려왔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박준혁이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매일 그날 밤을 후회했습니다. 되돌릴 수 있다면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되돌리고 싶습니다. 말은 짧았고 감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이선영도 일어섰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때 경찰에 갔어야 했다는 걸 지금도 후회합니다. 눈물은 흘렀지만 그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선고 기일은 12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2015년 12월 15일 법정은 다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일어서십시오. 판결문이 익혔습니다. 주문. 피고인 박준혁을 징역 22년에 처한다. 박준혁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피고인 이선영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방청석에서 숨죽인 웅성거림이 흘렀습니다. 재판장은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박준혁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19년간 도피하며
진정한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 자수 역시 공소시효 만료를 기대한 계산된 행동으로 판단된다. 다만 자수한 점과 범행을 자백한 점을 참작해 징역 22년을 선고한다. 이어 이선영에 대해 말했습니다. 살인 공모를 직접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다만 범행 후 장기간 도피하고 위조 여권으로 밀출국한 점은 명백하다. 이에 여권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한다. 판결은 끝났습니다. 박준혁 징역 22년, 이선영 징역 2년, 김도현의 형은 자리에 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기대했던 결말과는 달랐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22년이었고 함께 도망쳤던 사람은 2년이었습니다. 법정 박.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판결에 만족하십니까? 형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정의가 실현됐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통쾌함은 없었습니다. 분노도 안도도 아닌 무거운 감정만 남았습니다.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19년 만에 잡힌 살인범, 징역 22년, 불륜 여성, 징역 2년 선고.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이게 정의냐? 2년이 말이 되냐? 하지만 법원은 증거로만 판단했습니다. 그게 법의 한계였습니다. 김도현의 형은 묘지를 찾았습니다. 동생아, 잡혔어. 19년 만에. 잠시 침묵. 근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도 내 이름은 지켜졌어. 잊히지는 않았어. 그 말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판결은 끝났지만 질문은 남았습니다. 19년의 도주가 2년으로 정리될 수 있는가? 정의는 실현됐지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결말은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실이었습니다. 2016년 봄, 박준혁은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이선영은 형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2년, 그녀는 53세 나이로 조용히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대구가 아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도시. 아무도 그녀를 몰랐고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슈퍼에서 물건을 사고 버스를 타고 그저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가끔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지방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김도현의 형은 여전히 매달 묘지를 찾았습니다. 동생아, 요즘 날씨가 좋다. 벚꽃도 폈다. 내가 좋아하던 계절이지. 묘비에는 짧은 이름 하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구 김도현, 1959, 1996, 37년의 삶.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19년 도피 불륜살인 사건. 공소시효를 착각한 자수. 그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질문을 남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간은 죄를 지울 수 있는가? 그들은 믿었습니다. 19년이면 충분하다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사라질 거라고. 하지만 살인은 시간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돌아오지 않고 유족의 고통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은 바뀌었습니다. 살인죄에는 이제 시효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망은 해결인가? 이선영은 도망쳤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 그 살인자와 함께 19년간 숨어 살았습니다. 일본에서, 중국에서. 그 시간이 그녀에게 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잠시의 평온, 잠시의 일상. 하지만 결국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도망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을 미룰 뿐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공범은 어디까지인가? 법원은 말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2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19년을 함께 도망쳤는데, 웃으며 사진을 찍었는데, 하지만 법은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증거로만 판단합니다. 그게 법의 원칙이고 동시에 한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기억해야 하는가? 1996년 김도현이 사라졌을 때 사람들은 잠시 이야기했고 곧 잊었습니다. 언론도 사회도 모두 다음 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잊지 않았습니다. 형이었습니다. 19년 동안 기다렸고 기도했고 묘지를 찾았습니다. 그 기억이 이 사건을 완전히 사라지지 않게 했습니다. 기억은 복수가 아닙니다. 기억은 사라진 사람을 붙잡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그리고 같은 구조가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경고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매년 이런 사건은 수없이 반복됩니다. 다만 대부분은 잊힙니다. 우리가 잊으면 사건은 끝나지만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김도현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 평범하게 살았고 부당하게 죽었다는 것.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봤다면 당신은 이미 이 사건의 증인입니다.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기억하겠다는 선택입니다. 잊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붙잡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라진 사람들의 이름을, 묻힌 사건들의 진실을. 당신이 함께한다면 그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김도현, 1959, 1996점. 당신을 기억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기다림과 상처는 여전히 현재형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할 때 그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르지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사라진 이들의 발자국을 계속 따라가 주세요.